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맥락탐구 질문법을 함께 강의하고 함께 나눌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 김슬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탐구 질문법 발문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맥락탐구 독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독서와 자기계발이라는 우리 배움의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맥락 탐구 독서법, 질문법, 그리고 적용하는 법을 한번 두루 살펴보도록 하고요. 강의 내용은 주교재 열린 눈으로 생각의 무지를 펼쳐라 2부 4장이고요. 또 질문법 자체는 제가 받은 두 번째 박사학위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 맥락 연구 RISS KR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면 그 전문을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열린 눈으로 생각의 무직을 펼쳐라에 나오는 맥락에 관한 얘기 좀 짚어보고 맥락 질문법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1997년도 교양 과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광농 수목원에 대한 어떤 조사 보고서를 과제로 내준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꾀돌이는 인터넷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정리해서 냈고요. 눈돌이는 직접 가서 내부 현황을 조사해서 뭐 크기가 어떻고 나무 그루가 몇 그루고 뭐 이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인공적으로 가꾼 데가 있고 안 가꾼 데고 일부 비교하게 한 데가 있어요. 역시 이 가꾼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숲도 있는데 아무튼 내부 직원 수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냈고요. 꽉돌이는 그 과제 준비 기간에 또 뭐 아버지가 이게 운명하시고 막 그런 바람에 여유 있게 가지 못했습니다. 막상 또 월요일 갔더니 이게 안 여는 날이었어요. 예, 물론 그걸 미리 조사하지 않은 꽉돌이의 잘못이죠. 실수고. 저도 한번 저는 뭐 여러 번 가봤지만 또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우영 교수님과 함께 갔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무슨 사찰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잠깐 들렸는데 마침 그날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 생각이 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내부 현황은 조사하지 못하고 물론 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거보다는 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꽉돌이는 이제 그 광릉 수목원과 서울 도심과 서울 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관계 문제, 왜 거기에 있는지, 또 광릉 수목원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로 이 공해 문제라든가 자연, 생태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그 맥락을 파악해서 그걸 이제 제출한 것이죠. 물론 꽉돌이가 직접 들어가서 내부 현황도 조사하고 그걸 결부시키고 또 외적 맥락까지 결합해서 냈으면 최고였겠지만 또 아쉽지만 또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뭐 상대평가니까 여러분이라면 꾀돌이, 눈돌이, 꽉돌이 누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눈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꽉돌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사실 눈돌이 내부 현황 조사는 뭐 이렇게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고 뭐 직접 가봐서 한 건 대단하지만 뭐 그 자료 자체는 그렇죠, 그죠? 중요한 건 그 광릉 수목원이 진짜 왜 거기에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 또 도심에 사는 사람 또 관광객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좀 폭넓은 맥락이 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전설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맥락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맥락은 뭘까요? 맥락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있기까지의 과정,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보통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문해력 시험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를 여러 번 했어요. 좀 부끄럽죠. 한글을 빨리 깨치기 때문에 쉬운 문자를 가졌기 때문에 책은 빨리 우리가 누구나 많이 읽어요, 그죠? 그 문신력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빨리 깨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실제 문해력 시험에서 이렇게 뒤졌을까? 그거는 이제 어떤 책을 읽고 그 맥락을 따지는 힘이 약했던 거예요. 책을 좀 많이 안 읽었던 것이고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막 객관식 시험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뭐 찍기 위주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맥락을 따지는 독서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도리보다 그 꽉도리가 왜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맥락 설정 일관성. 그러니까 그 눈도리는 그냥 내부 현황만 조사해서 냈어요. 근데 꽉도리는 자기가 거기를 왜 가게 됐고, 왜 못 들어가게 됐고, 뭐 이런 뭐 그런 이유부터 해서 그죠? 그 보고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관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맥락의 일관성 또는 문제 설정의 일관성, 그 보고서 쓰고자 하는 어떤 진정성의 일관성들이 쭉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관성으로서의 맥락은 한자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자 이 맥락을 한자로 쓰면은 우리가 이게 줄기맥자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쓰고 달월변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게 줄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낙자는 실사변에다가 자 마우스를 쓰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이을 낙자죠. 그래서 어떤 줄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의학에서는 이 피의 흐름 이런 걸 되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 꽉돌이 보고서를 생각하면서 이 맥락의 일관성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계 설정이라는 거는 이제 근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설정에서는 이제 영어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context라고 하죠. 맥락을 그죠? con에다가 text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둘러싼 환경, 배경 그런 걸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꽉돌이 보고서가 그 광릉 수목원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잘 탐구를 했기 때문에 눈돌이처럼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맥락의 관계성 이런 것들 잘 탐구했기 때문에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맥락 설정의 주체성인데요. 맥락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주체가 그죠? 왜 저렇지? 왜 저기 있는 것이지? 이 책의 저자는 왜 이렇게 썼는지, 그죠? 왜 이 책의 저자는 문제 설정을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맥락이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맥락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맥락의 어떤 기본 개념과 중요한 어떤 일관성과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그 한자어원과 영어 어원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안도현 시인의 짧은 시를 통해서 맥락 탐구 질문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법을 잘 익히시면 맥락을 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맥락 탐구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맥락 탐구하는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짧은 시입니다. 이 짧은 시를 가지고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일부러 이 시를 택했어요. 이렇게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맥락을 탐구할 수 있다. 맥락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맥락을 탐구했을 때 이 시가 어떻게 또 다르게 보이시고 어떤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짧은 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할까요? 보통 한 뭐 10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한 50가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 무한대죠. 뭐 어떤 맥락 부여하면서 질문 던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맥락을 탐구하는 질문법, 발문법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형은 제가 맥락을 제대로 잘 탐구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모형이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 박사 논문에서 개발한 모형입니다. 자, 우리가 맥락하면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싼 배경 맥락이 있습니다. 뭐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로 쓰여진 자료를 가지고 그 맥락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 맥락은 이제 기본적으로 딸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실려 있는 어떤 자료와 매체 맥락도 있겠고요. 자, 상황 맥락부터 살펴보면요. 우리가 상황하면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되면 그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있겠고
사건 이렇게 목적이 있고 사건 내용이 있고 사건 일어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상황 맥락의 사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 상황 1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방 훈련 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 실제 상황이고요. 상황 2는 작품 속 또는 텍스트 속, 영화 속, 드라마 속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 3은 일종의 가상 상황이죠. 상상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인 주체를 탐구하는 그 상황 1에 적용해 보면 이 시를 어떤 목적에서 읽게 되었는가. 지금 만약에 저한테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상황 2대 그런 주체를 탐구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더 다양하게 복잡하게 또는 발문으로 가게 되면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면 발문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겠죠. 이 시를 어떤 목적으로 읽게 되었는지, 삼행시를 지어보자, 만화를 그려보자, 1분 안에 말아보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자, 작품 속 상황 2의 주체 요소 탐구하는 질문. 연탄재를 발로 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의 작품 속에서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 3. 누군가 여러분을 시 속의 연탄재처럼 여겨 찬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차이진 않았어요. 누구든 차일 수 있고 차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좋은 거라면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나쁜 거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3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런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닥치지 않은 미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런 생각을 갖고 되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왕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가해 학생들의 공통점, 제가 상담도 한 10년 동안 직접 해보기도 하고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가해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힘이 셉니까? 아니면 눈이 큽니까? 눈이 작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생기나?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똑같죠, 사실은.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상상력이 부족해요. 이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그 상대방이 아프다는 게 상상이 되면 안 때리는 거죠. 그 상상이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존 레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매진 상상해보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1970년대인가요? 미국에서 유명한 흑인 여가수가 교통사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었어요. 9일 왔습니다. 그래서 백인 국대원 2명, 여성 대원 2명, 남성 대원 2명, 4명이 왔는데 이게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그냥 재수없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그 흑인 여가수 죽고 말았죠. 이게 막 미국 전역에 막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존 레논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만약에 그 죽어가는 흑인 여가수가 너의 누이라고 상상해봐라. 너의 엄마라고 상상해봐라. 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에 적용해보면 안도니 시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2번 그 시 속에서 연탄재를 발로 찬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3번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연탄을 차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가상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내용에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이 시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 시 속의 사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사건 경험을 하게 될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시공간에서도 이 시를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시를 실제 어떤 상황에서 읽게 됐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학생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을 읽었더니 이 시가 어떤 의미를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2번 그 시 속에서 연탄재를 사용하던 때는 언제였나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탄을 많이 뗐죠. 그리고 그냥 겨울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보도가 됐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어떻게 됐다는 그런. 지금도 연탄재를 떼는 곳이 또 있고요. 상황은 다르죠. 3번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는다면 이런 식으로요. 자, 사회 역사 문화 맥락에 따른 발무 모형. 자, 사회 문화 역사 맥락은 물리적 배경과 정신적 배경을 나눌 수가 있겠죠. 뭔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배경, 그렇지 않은 정치적 배경. 물리적 배경에서는 뭐 국가 권력기관에 관한, 그러니까 국가 권력기관, 사회제도, 행정법, 계층, 문화매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그 물리적 배경을 탐색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이거 말고 더 다양하게 다른 요소를 설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 권력기관이라는 그런 요소에 적용을 해보면 연탄재와 같이 소외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경우 국가 책임인가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발제할 수 있죠. 이걸 이런 같은 주제의 질문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연탄재와 같이 소외받은 사람들의 어떤 경우 국가 책임 70%, 개인 책임 30%를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회, 제도, 행정법. 제도가 따뜻한 사람들 만들어낼 수 있는가? 당연히 뭐,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면 제도야말로 그런 소외받은 약자들을 구하는 어떤 큰 어떤 그 방패막이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나라에선 제도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층, 계급에 관한 우리 사회의 계층 관계는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우리가 뭐 교육, 경제 여러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뭐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매체, 텔레비전 매체가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 거고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텔레비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방송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소외받은 사람한테 뭐 도움되는 프로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프로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방송이라고 해서 모든 프로가 보수적이냐 그것도 아닐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치적 배경에 관한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 신념,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공동체 가치, 문화, 행위에 관한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이념, 신념에 관한 거, 이 시에 나타난 저자의 사회적 신념은 무엇인가? 그러한 신념을 독자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연탄을 뗄 때와 도시가스를 뗄 때의 시대 이념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데올로기란 말을 요즘 많이 안 쓰지만, 뭐 이데올로기란 말이 어려우면 이념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권력, 소외층에 대한 국가 권력의 양면성을 논의해보자. 이런 질문 가능하고요. 발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가치,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기 위한 공동체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말이 딱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 대상에 따라 뭐 당연히 다르게 바꿀 수 있겠고요. 문화 행위, 우리 사회 문화가 이 실속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회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대중문화이든 뭐 대중문화냐, 저항문화냐, 뭐 지배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런 사회적인 문화의 행위가 이런 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또 시 속에서과 같은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 맥락은 이제 분절적 언어 단위, 언어 성질, 문체, 표현 양식, 의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분절적 언어 단위라는 것은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잠과 몸을 쪼갤 수 있고 낱말, 구, 절, 뭐 어절 이렇게 언어 단위에 따라서 문장까지 이렇게 그런 언어 단위별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연탄재라는 단어, 낱말의 다양한 맥락적 의미를 는 어떠한가? 뭐 우리가 발문을 정리하면 이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성질이라는 것은 고조장단과 같은 이른바 그걸 비분절 언어라고 하죠. 분절은 안 되지만 쪼갤 수는 없지만 뜻 변별에 영향을 끼치는 고조, 장단, 억양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연탄책 천천히 읽을 때와 빠르게 읽을 때의 느낌 차이는 어떠한가?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그것이 뭐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뭐 그걸 떠나서 다른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체 맥락은 이제 평소에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의문형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연탄재 시를 때 문체라는 게 사실 폭이 넓어요. 넓은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그 문장의 갈래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서형,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뭐 이런 거 감탄문까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탄재 시를 평서형으로 바꿔 전달 효과의 차이를 써보자. 말해보자. 어떠한가? 그래서 이 명령처럼 돼 있는데 발로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꿀 경우에 어떠한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근데 표현 양식은 이제 이렇게 말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연탄재 시 전문을 그대로 누군가의 말로 한다면 어떠할지 말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까 또 시집으로 나온 시죠.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와 또 그런 식으로 누군가 시를 낭독할 때 그 낭독을 누군가 들려줬을 때 감동적이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직접 말로 하면은 왜 또 이렇게 간섭하느냐 뭐 그럴 수도 느낄 수도 있고요, 그죠?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의미 맥락, 뜨거운이라는 단어 낱말의 의미 효과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언어 단위에 따라서 언어 어떤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질문, 발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료 맥락과 매체 맥락이 있는데 자료 맥락은 이제 연타지 시를 그림 자료랑 결합했을 때 그래서 그 똑같은 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떤 자료랑 결합하냐에 따라서 그 시의 맥락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타제 시를 그림 자료랑 결합했을 때 이걸 시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시와도 그림도 뭐 누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옆에 실리는 그 연타제 시 글자는 같아요. 아니면 요즘은 글꼴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그 어떤 글꼴을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맥락은 연탄재시를 휴집 매체로, 이때 매체는 이제 물리적 매체를 얘기하는데요. 시집 매체로 읽었을 때와 신앙송 테이프 매체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뭐 신앙송 테이프 만들고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우리 학생들 이런 걸 진짜 잘 만들고 시청각 자료, 영상 자료, UCC 자료 아주 잘 만들고 또 그런 기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 주소를 나누고 이러면서 또 그걸 모아서 신앙송 하나의 OTT처럼 개방형 어떤 그런 누리집도 만들 수 있고 진짜 그 매체를 활용한 그런 어떤 시 읽기, 시 나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런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매체에 따른 다양한 맥락적 의미를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그 맥락을 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맥락적 태도가 우리에게 또 독서든 쓰기든 토론이든 모든 그 언어 행위, 국어 교육에 매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것이죠. 그런 교육 차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맥락을 탐구하지 못한다면, 그런 맥락을 탐구하는 그런 생활, 언어 생활, 사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에 누군가의 어떤 가짜 뉴스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가짜 뉴스를 계속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눈썰미를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가짜 뉴스에 노예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거는 정말 나쁜 행위에 놀아나는 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눈썰미를 키워가지고 정말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있고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좋은 뉴스는 또 좋은 뉴스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맥락적 사고, 맥락적 지식, 맥락적 소통, 맥락적 실천 이 네 가지로 우리 집약할 수 있는데요. 맥락적 사고는 우리가 맥락 탐구하는 질문 그런 태도를 통해서 뭔가를 쪼개서 보는 분석적 사고, 연결시켜보는 관계적 사고, 또 통합해보는 통합적 사고, 창의성과 비판력을 결합하는 창의적 사고
이런 사고를 이런 사고가 또 이렇게 충분해야만이 그런 맥락을 탐구하는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맥락 탐구한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분석적 사고, 관계적 사고, 통합적 사고, 참식 사고를 또 키울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맥락적 지식은 어떨까요? 어떤 과정을 중요하게 하는 절차적 지식,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끌어오는 통섭적 지식, 뭔가를 적용하는 실용적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겠다는 전략적 지식,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맥락적 질문을 잘할 수 있고, 또 맥락적 질문을 통해서 이런 맥락적 지식을 잘 기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맥락적 소통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총체적으로 보는 총체적 소통. 그 다음에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상생적 소통. 서양의 윈윈과 약간 다릅니다. 윈윈은 너 좋고 나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상생적 소통은 그런 윈윈에다가 상호 상승까지 서로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합리적 소통, 진실한 소통. 이런 맥락적 소통을 위해서 이런 맥락적 탐구 질문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맥락적 소통을 하려는 자세 속에서 그런 좋은 맥락적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맥락적 실천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실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책을 읽었어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는 반감되겠죠. 무조건 막 실천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찰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어떤 실천과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정적 실천.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속적 실천. 뭐 어쩌다 좋은 일 해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실천이 좋겠죠. 그 지속적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맥락적 질문을 던져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또 그런 지속적 실천을 통해서 더 나은 질문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맥락 질문을 던지는 맥락적 주체가 있겠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맥락 주체는 작품 속의 맥락 주체도 있겠고 또 그 작품 읽는 나도 맥락적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 다양한 맥락에 따른 주체가 설정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맥락 질문을 통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실천적 주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의 삶과 어떤 그 연결하는 보편적 삶이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조화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맥락의 중요성, 맥락 질문법 그 모형들을 잘 익히셨나요? 그래서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 언어 맥락, 자료 매체 맥락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상황, 실제 상황, 작품적 상황, 그 다음에 가상 상황이라는 세 가지 상황에 적용한 질문 모형을 살펴봤고요. 이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이 모형 중에서 더 중요한 질문들은 더 확장해서 분할시켜 나갈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하지 않다 하면 뭐 이게 생략하거나 빼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맥락 탐구 요소가 있다면 더 보태서 제가 만든 모형보다 더 나은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맥락을 통한 그런 질문과 실천을 함께 나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맥락 질문 모형이 우리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독서 책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을 하나의 소재에 대한 두 가지 책을 선정하셔가지고 그걸 비교하는 맥락 탐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자, 아리아리 한번 외치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고맙습니다.